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직접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회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 그 안미, 경중, 안보는 이제 미국,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보는 여전히 이제 그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경제는 상당히 다변화됩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요즘 인도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아주 중요하다. 베트남하고 저희가 92년에 수교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교육 규모가 있잖아요. 아마 서로가 이제 한 3, 4위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나게 교육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는 상당히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이제 아주 중요한 협력국이고, 그다음에 안보적으로도 지금 이게 베트남이 중국하고 이게 남중국에 이런 분쟁이 많아요. 저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한다든지 또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협력국이다. 그래서 이제 그 포괄적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특히 인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신흥 경제 교역국으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중국이 대립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양 안보와 관련한 MOU를 체결하고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히토류 등 핵심 광물들에 대해서 MOU를 많이 체계하고 공급망을 확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중국과의 어떤 견제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뭐 히토류 등 이런 제품들을 원자료들을 수출 통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 어떤 포석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어떤 경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에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의힘에서는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이 시점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용어를 좀 바꿔야 된다 봐요. 네. 제가 이제 그 로스쿨에 영남대 교수할 때 공무원 시험에 출제위원을 제가 6, 7번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행정법 교수거든요. 근데 검토를 갔더니 행정법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그냥 헌법 문제나 민법 문제를 내는 교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다 이게 걸러냈습니다. 왜? 행정법의 과목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예를 들어 이제 그 국어 시험이다. 근데 경제학 지식이 없으면 못 푼다. 또는 이제 물리학의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거. 이거는 국어 과목이 아니죠. 이런 문제 걸러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난이도가 높고 낮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국어라는 과목에서 정상적으로 다뤄야 될 범위를 벗어난 문제다. 이런 걸 걸러내자. 네. 얼마나 이게 저는 적절한 지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이제 그 5개월 앞두는데 혼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발언이 예를 들어 이제 그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거, 공교육에서 안 배우는 것도 변별력을 위해서 많이 출제해라. 학원에서만 가르치는 것도 출제해라. 이렇게 지시하면 혼란이 옵니다. 왜? 지금 학원 가야 되니까. 근데 공교육 범위 내에서 다른 것만 출제해라. 근데 학생들이 무슨 혼란이 옵니까? 저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혼란이 없어요. 그럼 누가 혼란을 가지느냐? 바로 이게 일타 강사 또는 사교육 학원 연말에 수능 앞두고 이게 대목으로 한 3천억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어려운 거 내지 마라 하니 이게 학원에 장사가 되나? 학원에서는 혼란이 올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학교 교육, 공교육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전혀 혼란이 없다. 이래 보면 돼요. 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뭐 사교육의 폐해를 없애겠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수능을 준비하면서 중킬러 문항에 대해서 또는 킬러 문항에 대해서 또 공교육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능 5개월 남겨놓고 킬러 문항 없애겠다, 중킬러 문항도 없애겠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그것까지도 준비했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불이익 아닐까요?
그리고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변별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열화된 대학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논술 시험이라든가 면접 시험이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준 킬러 문항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줄 세우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험생들에게 5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바로 하고 뭐 대입국장하고 평가원장 다 일일이 그 대통령 말만 따른다라고 한다면 교육 정책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기본은 100년 대계이고요. 또 중학교 3학년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입시 철학에 대해서 반영한다라면 모를까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너무 카르텔 하니까 자꾸 뭐 교육 정책에 너무 수사까지도 들어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저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교육부가 다음 주 월요일에 6월 모의평가 또 최근 3년간 수능에 출제했던 킬러 문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학 출제 배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대입 담당국장을 경질하고 또 출제기관인 평가원을 감사하기로 한 배경이 된 시험인데 그렇기 때문에 6월 모평에서의 킬러 문항이 공개된다면 논란이 좀 잠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요. 네. 다 배제하는 게 맞다 봐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했지만 난이도가 높아도 저희가 정상적인 공교육 범위 내라면 네. 그거는 이제 그 수용해야 되고요. 변별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예 그냥 그 공교육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린 이거는 잘못된 출제라니까요.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이게 그 출제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이게 출제위원 들어갔지만 제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딱 이게 행정법에 다루는 영역 범위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벗어난 문제 이런 걸 내는 거는 학생들한테 이게 골탕 먹이고요.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 한 문제를 어떻게 학원에서 우연히 준비해서 한 문제 맞출 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이거 틀릴 때서 못 가면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따라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공개해서 걸러내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게 그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공약집부터 한번 보세요. 본인도 이게 고난이도 말이 안 되는 문제 배제하겠다. 본인도 공약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놓은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부터 공약했고 몇 번 지시했는데 그런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번에 국장을 경질하니까 이게 크게 부각이 된 거지 갑자기 툭 튀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된 교육 철학이다. 이래 보면 돼요. 네, 이승 변호사님. 저는 좀 불안한 게 대통령께서는 검찰에서만 있었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뽑았던 교육 전문가인 교육부 장관을 이용해서 교육부 장관과 상의를 통해서 뭔가가 좀 결정되면 좀 신뢰성도 있어 보이고 전문성도 있어 보이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킬러 문항 이거 안 돼 하니까 또 그냥 일사천리로 다 안 된다더라 하니까 뭐 교육 정책이 좀 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뒤집어졌다 어쨌다 하는가 보구나 이런 걱정이 들죠. 그리고 지금 대입 담당국장 경질을 하라 또 평가원장 경질하라 뭐 이런 취지들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대입국장이 전 정부 윤회 장관의 비서실장 출신이더라고요. 그 평가원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그러면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전 정부의 교육 인사를 바꾸고 싶었던 건지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교육을 없애겠다 뭐 이러면서도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는 그대로 존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고등학교도 줄석이고 대학교도 줄석인데 사교육이 해소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굳이 사교육에 대한 폐해가 없어지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좀 100년 대계니까 좀 길게 보고 전문가 좀 상의해서 좀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냥 툭 한마디 튀어나온 말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측면에서 좀 교육 정책이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86그룹 운동권들이 사교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민주당과 이 사람들이 상당한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30년 전 이야기를 갖다 끌어다 대는 것은 너무 억측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계, 사교육계 86그룹들은 이미 이제 은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뭐 사교육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86그룹이다. 김병욱 의원이 이렇게 어떻게 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던가 너무 무책임한 발언 같고요.
이게 정부가 이제 교육 정책도 자꾸 수사로 카르텔이라고 해서 범죄시화하듯이 김병욱 의원도 86그룹과 연결시켜서 이것들을 범죄시화하는 것 같은데 좀 이건 교육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그리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온 정성을 썼는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킬러문항 제거하라고 했으면 킬러문항, 중킬러문항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은 이제까지 5년, 10년 동안 준비한 건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교육 정책에 있어서 좋은 거냐? 그건 변론으로 하고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국민들과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준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뭐 제가 보기에 그 일부 팩트는 맞아요. 지금 이제 그 정청래 최고위원 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마포에서요. 마포에서 이제 그 길잡이 학원 해가지고 옛날에 좀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박정의하고는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정봉주 옛날에 전 의원 이런 분들도 이게 그 외대 의학원 했거든요. 옛날에 그 386 지금 586이지만 운동권들이 뭐 말은 잘하잖아. 솔직히 운동권들이 말은 번지르하니까. 근데 문제는 취업이나 이게 어려울 때 학원가로 많이 뛰어들었어요. 실제 논술이라든지 이 운동권 출신이 많이 있다. 이거는 팩트는 분명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권 카르텔. 저는 이게 심각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 출제위원 저도 했다고 했지만 출제 경험을 가지고 이게 학원에서 장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나 여기 수능을 몇 번 출제위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또 이게 문제를 만들어서 막 100만 원, 200만 원, 몇백만 원 팝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심각하게 그 대학 교수들의 출제위원들하고 학원하고 유착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유착을 왜 교육당국은 적발을 못합니까? 그러면 이게 교육당국도 최소한 이게 방조한 이런 이게 유착은 있단 말이죠. 이런 이게 이권 카르텔을 끊겠다. 지금 그 일타 강사들 제가 자본주의에서 뭐 능력으로 돈 버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게 보면 뭐 몇 억짜리 시계, 몇십억짜리 집, 몇 억짜리 고급 차를 선전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100% 떳떳하게 자기 능력으로만 버는 거냐? 아니면 이게 어떤 수험 출제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결탁이 돼가지고 수험생들의 불안 심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혹시 이게 폭리를 취한 건 없는지 조사는 필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보실 텐데요. 지지도 CG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도가 35%, 민주당이 25%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35%, 민주당 지지도가 31%로 조사가 됐습니다. MBS부터 먼저 짚어본다면 두 정당의 격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서정욱 변호사님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뭐 돈봉투라든지 또는 이제 김남국 코인이라든지 여러 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민심인 천심은 민심이 천심인데 천심은 한 군데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네. 천심은 항상 이게 옮겨 다닙니다. 천심은요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당은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앞에 겸손하게 뜨겁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정당은 천심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이게 수치가 의미 없다 봐요. 앞으로도 이게 수없이 움직일 겁니다. 네.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은 더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조사가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이 됐는데 19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20일에는 민주당 혁신기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전주에 비해서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겠습니까? 굉장히 민주당이 겸허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여론조사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수사가 초기에 됐을 때는 너무 야당 탄압 아니야? 야당만 수사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실이라든가 여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공정한 수사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세졌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돈봉투 의혹이 나오고 김남국 코인 논란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도덕성에서 논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는 녹취록이 나와서 자꾸 녹음들이 나오고 있고 김남국 코인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벌었는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현금을 코인화해서 다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회피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제는 좀 도덕성을 회복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이제 혁신위가 출범한 건데 혁신위가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혁신위도 마찬가지로 불체포 특권을 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불체포 특권이 비록 야당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현역 기득권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170석 이상의 의석을 줬는데 지금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왜 여당에 끌려다니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역 물갈이론이 국민의힘에서도 나오듯이 민주당에서도 나와야 되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 또 새로운 정책들로서 국민의힘과 대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방탄하는 정당, 방탄당하는 정당, 지금 이런 논란들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혁신과 슬로건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좀 하향 곡선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 내용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으로 강원도에서 현장 행보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다음 달에는 대규모 장애 집회 등 여론전에 집중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민주당의 이런 행보 어떤 배경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광우병이든 그다음에 이 사드든 네. 그다음에 이 후쿠시마든 이런 데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들 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봐요. 세 가지. 첫째, 이분들에게 처음부터 과학이나 팩트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걸 이게 정치적으로 접근합니다. 네. 사드가 괴담으로 밝혀졌죠. 처음부터 이게 우리는 중국 편이야. 우리는 한미일 동맹에 미국에 반대야.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드는 그냥 과학으로 전자파가 얼마나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이게 반대하는 이런 정략적인 접근한다. 이게 첫째 특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은요. 아무리 과학적인 결과가 나와도 끝까지 부인할 겁니다. 사드 있잖아요. 이번에 전자파 그 연구원에서 과학자들이 총출동해서 우리 기지국보다 안전하다고 밝혔죠. 그런데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 뭐 나오니까 다행입니다. 한마디 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아마 이게 속으로는 저 돌팔이 아니야? 옥스퍼드 대학의 40년 교수도 돌팔이 아니야? 이러는 게 이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아마 이게 천안함도 그렇지만 이런 괴담은 또 안 믿을 거예요. 분명히 전문성이 없다. 왜 또 이 시점에서 하느냐? 또 의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개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게 괴담 세력은요. 제가 단언합니다. 절대 사과 안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미애 전 대표, 표창원, 손혜원 이런 분들 괴담 세력 있잖아요. 이분들이 저는 사드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면 제가 방송에 사과하겠습니다. 아마 안 할 겁니다. 끝까지 뭐 이거는 정략적이라고 오히려 대통령 공개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괴담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후쿠시마도 사드 괴담과 똑같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원전 사고가 수백 수천 건 있었죠. 일본처럼 십몇 년 동안 물을 방류 안 하고 이게 보관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미국도 그냥 물 이렇게 바로 방출해버려요. 왜 방출하냐 하면 야 주권인데 내정 간섭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2011년 사고인데 십몇 년 동안 물을 보관했습니다. 물론 더 보관할 수 있죠. 천문학적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IAEA 검증하에 방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까지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방출했지.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부산, 인천, 강원 이런 게 괴담 투어를 벌이면서 우리 어민들, 업들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다고 일본이 안 합니까? IAEA가 검증해서 괜찮다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전부 다 불매, 업 아무것도 못 먹습니까? 저는 이게 심각한 괴담 유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승 변호사님. 저는 좀 뭐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장고에 이 핵 폐수들을 가둬놨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방류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안과 다르다 생각되고요. 야당이 과학에 관심이 있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이후에 방류하자 이겁니다. IAEA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뭐 물을 마셔도 된다는데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데 방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찬성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굳이 결과 발표가 나오기도 전부터 찬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스탠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사드 때 뭐 이게 과학적으로 괴담을 했느냐? 사드라고 하는 것은 뭐 전자파의 위험성도 있지만 미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중 관계까지 보고 중국과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 흑자국이고 교역국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적자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경제적인 실리 외교가 필요한 겁니다. 뭐 우리가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중국을 실리적으로 이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사드만 하면 전자파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취지로 가볍게 보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야당은 이제 왜 여당 보고 친애를 하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여당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굳이 반중 정서를 너무 선동할 필요도 없고 너무 친일 쪽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실리 외교를 펼쳐야 되고 미국, 중국, 일본 모두 다 중요한 강대국들 아니겠습니까? 좀 객관적인 모습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면서 민생을 생각하면서 움직여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야당이 이렇게 비난을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야당 핑계대고 일본과 좀 협상이라든가 일본에 좀 요구하는 데 있어서 우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야당을 그렇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혁신기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기구가 오늘 오후에 2차 회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핵심은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약을 하고 체포한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이렇게 당에 요구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특히나 불체포 특권 포기에 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이런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분명히 이견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야당만 계속 수사하고 여당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나 안 하고 또 여당에 대해서 압수수색 안 한다고 했더니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실이라든가 야당 고위 관계자들 쪽에서 전혀 압수수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뭐 야당 탄압 아니야? 표적 수사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것들이 국민들의 또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대표가 포기했듯이 다른 국회의원들도 포기하는 것이 맞다.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좁게 보면은 야당 탄압에 무책임하게 너무 모든 방어막을 없애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자는 것이 중요한 핵심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없애는 게 맞겠다 싶고요. 또 혁신위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비록 지금 야당이 억울하고 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내놔야 된다. 그리고 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의원 100명 이상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혁신위에서 얘기한 대로 민주당에서도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명을 한다면 사실상 뭐 불체포 특권은 모든 의원들이 다 포기하는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맞고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워요. 물론 이제 뭐 본인이 진짜 중요한 대장동 위례 성남 FC는 이제 불체포 특권으로 내가 한번 고비를 넘겼으니까 네. 이제 남아있는 백현동이나 쌍방울, 정자동은 한 번에 판사하고 이제 그 재판에서 한번 붙어볼 만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뭐 포기했는지 이런 게 의도로 보이는데 문제는요. 그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게 옛날에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몇 번이나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했는데 그때마다 이게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서 행사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영장이 왔다. 근데 이번에 검찰이 보니까 진짜 이게 날강도더라. 검찰이 완전히 야당을 탄압하더라. 이러면서 이게 또 말을 바꿔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갈 수도 있고 또 문제는요.
이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뭐 겉으로는 포기한다 해도 어차피 회기 중에 오면 투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뒤로 비밀 투표 아닙니까? 뒤로 야 부결시켜라 이렇게 또 작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포기한다 했지만 따라서 이게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고 아마 이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더 황당하죠. 아니 이재명 대표 본인은 중요한 거 대장동 위례 FC 다 행사해놨고 이제 돈 봉투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20명에 대해서 영장이 오면 그럼 이게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또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짜뉴스로 기소 의견을 간 안민석 의원 또는 이제 그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의원 또는 캄보디아 빈곤 포르노 장경태 의원 이런 분들에게 영장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 정봉주 의원도 가짜뉴스도 구속되는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에 이거는 검찰 탄압이니까 행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포기해야 되느냐? 거의 뭐 민주당이 자중질환에 빠지지 않을까? 따라서는 상당히 그 민주당 내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혼란이 커질 걸로 이래 보입니다. 네. 뭐 그렇게 혼란이 커질 건 같지는 않고요. 우리 서 변호사님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라고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고 체포 영장이 들어오면 그건 민주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인 거죠. 검찰 독재국가 아니겠어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무죄 추정이 원칙이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뭐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뭐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라고 하면 야당 국회의원들은 뭐 매일같이 검찰을 무서워하고 핸드폰 제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의 어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자체를 못 믿고 이렇게 뭐 각서 쓰라라고 하는 주장들은 여야 협치를 너무 도외시한 그런 요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귀국합니다. 당장 내일 인천공항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개딸들이 현장에서 충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민주당 내부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승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봐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워낙 또 품성도 좋으신 분이어서 굳이 와서 이재명 대표와 뭐 굉장히 각을 서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번에 출판 기자회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더라고요. 야당 내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구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친명과 비명이 지금 다툴 때는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야당 탄압 정국 속에서 굉장히 단합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친명 비명 나눠서 싸우면 뭐 국민의힘에다가 그냥 거저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우려를 할 정도로 이낙연 전 대표의 품성을 그렇게 인품은 저는 좋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혁신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친명 비명 간의 어떤 다툼보다는 국민이 바라는 혁신 그걸 해내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잠깐의 잡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그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면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수박이 두 조각 날 때 그 모양처럼 이게 두 조각이 딱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 강연장에도 개딸들이 막 강연을 방해하고 지금 이게 들어오면 공항에서 막 계란 투척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혁신위원장 있잖아요, 김원경. 네. 이분에게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로서 우리 반 이재명 세력을 치내자 공천룰을 바꿔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낙연 대표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게 강력하게 반발할 겁니다. 공천 물갈이. 결국에 민주당은 친 이재명과 친 이낙연 두 조각으로 수박 쪼개지듯이 쪼개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그러니까 30%를 감축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지도부 그리고 비례대표 또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먼저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를 내놓은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에서 이 목소리를 당론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압도적인 민심이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약간 뭐 포퓰리즘적인 측면도 있긴 있고 현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대다수 국민한테 물어보십시오. 정치는 사료입니다. 전부 이게 국회의원 정수 줄여. 국회의원
이게 압도적인 민심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기현 대표는 일단 이게 민심을 따른다. 명분은 잘 잡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게 실제 통과돼 가지고 현실화될까? 이건 아마 김기현 대표도 장담 못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정수를 누가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어요.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게 정치는 명분도 있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그들은 아젠다는 잘 잡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유승 변호사님. 뭐 현역 의원 감축 10% 이런 거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냥 국회의원들 그냥 자기 정치한다고 내놓고 결국에는 금방 지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국민들 눈속임 많이 했잖아요. 저는 현역 의원 감축을 10% 하면 270명의 국회의원들이 되는데 그러면 270명의 국회의원이 일을 잘할까요? 그리고 30명을 줄이면 얼마나 대통령실과 대표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겠어요. 공천 받으려고. 그럼 줄 세우기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0%를 줄인다. 뭐 국민들은 좋아할 것으로 보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공천 룰을 공정하고 해가지고 어느 누구나 공정하게 싸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대통령실 눈치 안 보고 당대표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대통령실과 당대표가 자기에게 유리한 공천 룰을 정하고 전략 공천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꿔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서약서 쓰자, 그거 잘 하시잖아요. 현역 의원 감축 10%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서약서 쓰면 더 탄력을 붙을 겁니다.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이것도 서약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